네, 7월 28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연구소의 이상준 소장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요 며칠 증시가 특히 아시아 증시가 참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항생 지수는 이틀간 8%씩 빠졌었고요. 맞습니다. 오늘은 또 니케이가 그렇죠. 돌아가면서 아주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데 무슨 일인가요? 사실 니케이 빠진 거는 뭐 별 문제는 아닌데 크지도 않고. 어제하고 그제는 뭐 상해 증시 한번 푹 빠지고 또 그 홍콩 증시 한번 푹 빠지고 그러니까 막판에 시장이 막 굉장히 좀 밀려나는 이렇게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죠. 중국은 이게 참 그 공산당 국가가 맞아요. 왜 이렇게 증시를 부양해도 뭐 성에 안찰 마당에 왜 이렇게 규제를 내놓는지 이제 계기가 됐던 게 DD 튜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차량 공유업체예요. 네. 웨버 그 뭐라 그러죠? 위버인가? 우버. 우버. 예. 그럼 비슷한 회사인데 미국에 상장하지 말라고 굉장히 압력을 넣었었거든요. 근데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즈으면서 그때 상장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 차량 공유 업체는 그 안에 지도 같은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의 기밀이 좀 노출이 된다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군기 잡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뭐 그전에는 뭐 독과점 이런 것도 그냥 뭐 눈 감아주고 IT 기업 화해된다 그러는데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알리바바를 특히 뭐 자회사 상장하는 것도 받고 뭐 이렇게 막 그렇죠. 난리가 났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교육 안 된다. 전부 공교육 업체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교육 업체들 주가가 완전히 뭐 거의 뭐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주가가 지금 떨어진 모양이고 거기다가 바이오 기업도 지금 규제를 가한다. 이래저래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또 대외적인 여건으로는 미중 관계가 좀 최근에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안 좋죠. 고위급 회담을 했는데도 서로 으르렁 서로 이제 날선 얘기들만 하고 뭐 이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그 일본 증시는 별 상관이 없는데 이머징 쪽에서 중국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에 밀리면 우리나라도 좀 밀리고 뭐 같이 이런 게 이제 그 소위 이제 패시브 펀드라는 게 있잖아요. 중국 주식 때릴 때 우리 주식도 같이 때려버리는 비율대로 다 같이 파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주 그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중국이 예전에 반도체 굴기도 그렇고 뭐든지 정부에서 나서서 뭘 하려고 그러거든요. 반도체 굴기라는 게 정말 그 정부는 옆에서 농구가 왼손이 거들듯이 거들기만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나서갖고 뭘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뭐 반도체 굴기 관련된 회사들도 지금 뭐 파산하는 회사들도 그렇죠. 계속 생겨나고 이런 모양새고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중국의 스탠스가 그렇게 변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미국 얘기는 그 약간 좀 틀려요. 요 잠깐 그 차트 한번 좀 제가 표를 좀 뺐는데 표 한번 좀 볼까요? 이게 지난주에 금요일 날 빅테크주들이 막 급등을 했어요. 근데 네. 계기가 됐던 게 트위터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특히 광고 수입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야, 저희 서프라이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4%, 5%, 5%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그 다음 주 전망 자료, 뭐 언론 보도 이런 자료 보면은 다음 주는 슈퍼위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빅테크주들 실적이 몰려서 발표를 하는데, 근데 저는 그 보도를 딱 보고 나서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미리 서프라이즈를 미리 땡겨서 주가를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적 발표하면 주가 빠지는 게 일반적이고요. 정말로 그 슈퍼위크를 만들려면은 기업 실적이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빅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특히나 어젯밤에가 그야말로 그 실적 발표의 피크인데 실적 발표 회사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AMD, 스타벅스 이런 정도인데요. EPS 기준으로 해서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전부. 근데 주가는 장중에 대부분 약세를 보였고요. 그나마 예상치를 40% 이상 웃돈 알파벳 정도만 시간 외에서 1%가 상승했고. 구글이 돈 많이 벌긴 하네요. 그렇죠. 광고 수입이 우리나라도 광고 그쪽 관련된 쪽에 광고 매출이 굉장히 좀 이 분기에 특징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종목은 EPS 예상치보다 30% 이상 웃돌았는데 시간 내로 3%가 넘게 빠지고. 그러니까 좀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약간, 미국은 약간 그 틀린 그 경향이 있는데 중국은 정부 규제 그리고 미국은 이미 그 서프라이즈를 땡겨서 주가를 미리 올렸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기술주가 좀 그 약세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미리 땡겼다가 올렸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은 거지 실적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큰 걱정은 안 되는데 아무래도 중국 증시가 좀 걱정은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도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이제 거의 중간 정도 이상 지났잖아요. 예, 예. 굵직한 기업들 많이 했고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도 뭐 안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는 뭐 저 철강 뭐죠? 조선주 예. 같은 경우는 조선주는 적자인데도. 후판 가격이 그 굉장히 올랐잖아요. 철강주는 요새 그것 때문에 또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근데 후판 가격이 올라가서 손실이 났는데 그거를 미리 땡겨서 반영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두 회사 현대미포하고 뭐 그 두 회사가 이제 그 적자가 났는데, 적자 난 순간부터 수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 수목금 기관들이 막 열심히 사대는 거예요. 주가도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그 적응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뭐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알고 좀 매매를 아니 그러니까 했습니까? 기아 같은 경우는 예. 서프라이즈잖아요. 예. 약간 뭐 기대치보다 예. 많이 나왔으니까 예. 현대차도 뭐 기대치만큼 예. 나왔고 그런데 빠진단 말이죠. 뭐 금융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서프라이즈 난 기업이 주가 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뭐 다른 종목 예를 들 것도 없잖아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자, 오늘 그래서 좀 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럼 이 종목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저는 이제 쇼크 나온 종목은 일단 빼고 얘기를 할게요. 쇼크 나왔는데도 그게 바닥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그것까지 좀 그 신경 쓸 수는 없고, 그렇다면은 실적 외에 뭘 봐야 되는지 저는 3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지금까지 우리나라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성적표가 어땠느냐?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그 차트를 하나 제가 또 준비를 했는데 잠깐 볼까요? 어제까지 네. 컨센서스가 있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한 기업이 42개예요. 근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10% 이상, 10% 넘게 더 그 예상치보다 네. 잘 나온 기업이 45%, 19개 기업입니다. 42개 기업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죠. 그리고 0%에서 10% 되는 기업이 19개. 절대적으로 좀 실적 좋은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에서 0% 예상보다 조금 안 나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7개. 그리고 10% 마이너스 10% 미만으로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얘기하신 조선주. 그다음에 금요일날 실적 발표한 뭐 현대건설, 뭐 이런 종목 좀. 현대건설은 또 올라가요. 또. 아니 근데 현대건설은 장기적으로 내년도 뭐 선거 이슈도 있고 예. 뭐 건설주들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이슈가. 건설주는 아무래도 선거 이슈가 있어요. 선거 있으면은 주택 관련해서 또 그 정부에서도 계속 확인해 주잖아요. 공급 늘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현대건설도 강세를 보이는 배경은 그 일회성 이익이 있는데 일회성 이익이 덜 반영이 됐다 이거예요.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판단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는 좀 그 실적 갖고 그 접근하는 방법을 쉽게 접근해야 되잖아요. 일단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실적 발표하는 것을 보고 뭐 일단 첫 번째 예상하고 미리 들어가는 게 있고 실적 발표 후에 즉각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예.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예.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맞는 건가요? 예상하고 들어가는 게 일단은 좀 맞을 것 같은데,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를 실적 뭐 애널리스트들도 헛헛날 틀리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 회사를 정말로 저 선배 중에는 한 종목만 거의 10년 넘게 한 종목만 거의 그 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자기 그 관리하는 계좌들 지분을 다 합치면은 3대 주주쯤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회사 정보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미리 주식 사서 뭐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근데 이런 분들은 극히 예외적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거는 뭐 그게 아니더라도 이 종목 관심 있으면은 내가 2분기 실적을 전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2분기 실적이 아니라 3분기 하반기 실적을 전망을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거기다가 현재 주가를 봤더니 다른 비교 회사들보다 주가가 싸다. 이게 이제 뭐 가치 투자자의 기본인데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게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정석적인 방법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제 3가지 요건을 써서 한번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예.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작년보다 1000% 작년 2분기보다 올해 2분기 이익이 1000%가 늘었다고 그게 좋을까요? 작년이 워낙 나빴다 그러면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기저 효과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작년이랑 비교하는 수치보다는 예상치에 비해서 어떻게 그 실적이 나왔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요. 그래서 어제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서 예상 대비해서 이익이 많이 나오는 회사들을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뭐 1등이 어제 5시쯤 실적 발표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기업은행, 뭐 S-오일,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미반도체 이렇게 뭐 쭉쭉 이런 종목들입니다. 기아도 여기 순위에 들어가고요. 네. 뭐 제가 좋아하는 SDI도 여기 좀 들어가고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부분만 가지고 자, 근데 그 이익보다 잘 나왔다. 근데 빠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아를 그렇죠. 예로 드셨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종목을 안다라면은 관심이 있다라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종목에 한해서 리포트 열심히 읽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증권사에서 또 실적 잘 나온 종목들은 리포트가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몇 개만 읽어봐도 이 회사는 하반기 어떻게 되겠구나. 뭐 이렇게 좀 그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귀찮으시다 그러면은 지금 포털 사이트 보면은 3분기 이 컨센서스도 분기별로 컨센서스가 다 뭐 다음이나 네이버 가면은 다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시간대별로 1년 전에는 얼마로 전망을 했고 석 달 전에는 얼마로 전망을 했고 한 달 전에 얼마로 전망을 했고 지금은 얼마로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런 그 전망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보는 게 한 달 전에 비해서 뭐 이익이 어느 정도 상향 조정됐나 추정치가 네. 그거를 좀 보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뭐 그 종목들이 좀 보이죠. 여기서 이제 뭐 S-오일이라든지 S-오일이 22% 이상 좀 한 달 사이에 그 컨센서스가 올라왔어요. 우리금융지주도 올라왔고, 하나금융지주도 올라왔고, 네.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기아 뭐 이런 종목들도 좀 많이 올라왔는데, 자 이렇게 놓고 봐서도 이 종목들이 주가가 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 저는 뭐 효율적 시장론을 믿는데 모든 정보들은 주가에도 반영이 돼 있고, 그 주가에 반영이 됐다는 그 얘기도 되지만. 기관 외국인이 이 종목들을 산다 그러면은 뭔가 알고 산다. 그래서 첫 번째 컨센서스보다는 이익이 잘 나와야 된다 2분기에. 그리고 3분기에 이익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는 종목을 일단 찾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에서 쌍끌이가 나오고 있는 종목을 쌍끌이 최근 닷새 동안에 뽑아봤는데 종목들 다 만만한 종목들.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는. 오늘까지 포함해서 그 닷새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산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S-오일,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대글로비스, 현대제철, 하나금융지주, SDI, 현세건설기계, 포스코 이런 종목들인데 특히 이제 노란색으로 좀 표시한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건 오늘 기준으로 오늘 쌍끌이 매수한 종목들. 오늘 종목도 이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좀 제시하려고 해요. 네. 네. 이따 마지막에 종목 얘기할 텐데요. 종목명 미리 얘기할까요?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 기계. 네. 어떤 면에서 저걸 추천하시는 거죠? 일단은 급등주 쫓아가기에는 지금 더 부담스러운 시장 그렇죠. 분위기, 중국도 그렇고 그러면은 다 만족스러우면서도 가격도 말랑말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현대건설기계를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 현대제철하고 포스코 보면서 네. 참 어이없는 게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피크아웃 이야기 기관들에서 이야기하면서 증권사에서 네. 저 철강주는 이제 피크아웃이고 끝이다 뭐 안 오를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노이즈들 때문에 시장이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그다음 감론을 받고 네. 있었고. 근데 결론적으로 갑자기 막 그 증권사 리포트들도 긍정적으로 막 갑자기 긍정적으로 바뀌고 매수하고 네. 도대체 이게 뭐야? 네, 제가 오늘 그래서 그 업종도 철강주를 일단 준비를 해봤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그 자세하게 네, 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주시죠. 그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업종. 그럼 다른 얘기하기 앞서서 철강주 얘기를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아니, 그러니 우리가 이 증권사 리포트를 가지고 그래도 시장을 어느 정도 판단하고 예측하고 또 그래도 좀 뭐 최소한 뭐 분기마다 나온다라면 뭐 네.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어떤 거시적 흐름으로 이해를 하고 네. 업종에 대한 네.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달라가지고 네. 이거 헷갈리는 거죠. 근데 그 철강 업종을 한번 예를 들면은 이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변했잖아요. 네. 포스코 실적 발표 때부터 갑자기 뭔가 좀 그 센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포스코 실적이 그 잠정치를 내놨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안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난주 후반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직관적으로 뭘 보고 판단해야 되느냐?
목요일, 월, 화, 수 지금 닷새째 지금 그 철강주를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고 있는데요. 목요일 날 딱 그 철강주를 한 번 외국인들이 세게 사더라고요. 근데 5월 중순부터 한 번 세게 사더니 또 그 다음날 또 팔고 또 팔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었고 그때 한 번 이거는 좀 더 돌다리를 두드려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에도 사더니 계속 사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수급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은 그 3월부터 쭉 주식을 사다가 5월 초까지 샀거든요. 네. 5월 저기 빨간 선이 지금 그 외국인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계속 팔다가 이게 최근에 추세가 완전히 반대로 다시 상승으로 튼 모습이 나왔죠. 그렇다면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갑자기 얘네를 좋게 보기 시작했구나. 그동안은 안 좋게 보기 시작했다가. 네. 근데 일단은 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알면은 그럼 그 외국인과 기관들은 좀 이제 철강주는 이제는 조금 시각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왜 바뀌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철강 산업은 공해 산업이다. 그렇죠. 그래서 철강 제품의 생산을 줄여라. 탄소 제로 뭐 이것 때문에 줄여라. 그렇고. 그리고 거기까지만 했으면은 딱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철강주가 굉장히 지금 5월 달까지 불같이 올라갔었잖아요. 5월 초까지. 그게 어떤 근거냐면은 철강석 가격은 떨어지는데 제품 그 제품 가격을 줄이니까 그 생산을 줄이니까 제품 가격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철강주들은 룰루랄라는 거죠. 근데 중국이 딱 거기까지만 해서 멈췄으면 좋은데 가격 통제를 하려고 든 거예요. 그래갖고 중국의 그 열연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20%나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철강주들에 대해서 비관적인 리포트들이 막 쏟아졌던 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뭐 그 빅테크 규제 얘기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니 지금 그 수요가 줄어들진 않아요. 근데 생산을 줄였어요. 근데 인위적으로 가격을 다운시키는 게 천년만년 유지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 그 열연 가격은 다시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그 키움증권에서 자료로 제가 한번 그 리포트 나온 거 캡처해봤는데요. 중국의 열연 가격하고 포스코 주가는 똑같이 움직입니다. 결국은 그래요?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때문에 열연 가격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철강주도 뭐 하반기 뭐 피크 친다 뭐 이런 얘기가 쏙 들어가고 3분기는 더 좋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올라가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철강주 시세가 철강은 그 비철금속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장 경기에 민감한 지표가 구리 가격이죠. 네. 구리 가격이랑 거의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구리 가격이 요새 슬슬 좀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구리 가격이 1,600달러, 그러니까 톤당 1,600달러까지 갔다가 훅 빠졌잖아요. 근데 네. 그 6월 중순부터 계속 올라가려고 시도를 할 때마다 제가 빨간 선으로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놨는데 저게 9,500달러예요. 거기 걸려서 계속 못 올라가고 이랬잖아요. 근데 뚫고 올라가더니 단숨에 9,800달러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근데 10,000달러 올라가고 다시 본격적으로 재가동한다 그러면은 철강주뿐만이 아니라 시클리컬 전체적으로 또 좋은 신호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철강주가 다 좋느냐? 부정적인 요인은 하나 있어요. 탄소 국경세액인데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지금 나가야 되는 비용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 5개 그 품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 무역협회 통계자료 제가 캡처했는데 그냥 철강이에요. 철강하고 알루미늄인데 금액으로 따져도 철강인데요. 이게 분명히 좀 그 부담스러운 요인은 요인인데 근데 지금 당장 시행하느냐 아니에요. 2023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돈을 더 내는 거는 2026년까지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뭐 기재부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이거 대책을 세우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7월 14일인가 나왔는데요. 철강주 주가에는 별 영향을 미치는 않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미래의 불안 요인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철강주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뭐 컨센서스는 다 올라오고 있어요. 300일 컨센서스 다 좋고 최근 닷새 동안에 수급을 봤더니 세 종목 정도만 좋은데 그 중에서도 대장주가 특히 포스코가 수급이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철강주 사고 싶으시다면은 뭐 다소 좀 그 무거운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도 포스코를 사는 게 맞고요. 2번 현대제철이고 나는 무거운 주식 정말 싫어. 나는 저기 그 가벼운 주식만 매매할래 그러면 변동성을 이용할래. 그러면은 대한제강이에요. 수급을 보면.
아, 대한제강이에요? 동국제강이 그렇죠. 아니고? 지금 동국제강도 좀 뭐 올라가면 확 이렇게 올라가는데 대한제강이 또 올라가면 이게 또 뭐 확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렇게 그 끼 있는 종목이라 그러죠. 그런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한제강을 관심을 가지시고 우선적으로 관심 가질 종목은 포스코가 맞습니다. 포스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철강주 기관이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 갑자기 달라진 것은 그만한 지금 이야기하신 중국에서의 어떤 열연 실적이 가격, 열연 열연 가격의 가격. 상승 네. 이것 때문에 달라진 것이다 뷰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어떤 수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 기본적인 펀더멘털 자체가 좋아졌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해드리는데 사실 뭐 저도 열연 가격 데이터를 지금 어디서 얻기가 힘들어요. 근데 증권사에서는 돈 내고 이제 받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열연 가격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증권사 리포트를 열심히 읽어보는 수밖에 없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은 일단 기관 외국인이 사기 시작한다 그러면 뭔가 있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있다.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라 사흘째 사고 나흘째 사고 닷새째 사고 그러면은 이건 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아까 보여드렸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로 구리 가격 움직임도 잘 봐야 되는데 구립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전체적인 원자재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원자재가 올라가면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고 그래서 시클리컬 섹터들이 좀 길을 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 약한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그리고 철강주는 그 구리 가격이랑 굉장히 움직임을 같이 한다는 거 이것도 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은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FOMC 오늘 새벽이죠? 그러니까 네. 오늘 새벽, 내일 내일 새벽, 네. 내일 새벽에 이제 결과가 전해질 것 같은데 일단 뭐 많은 분들 예상하시는 거는 뭐 큰 뭐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네. 소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마 테이퍼링을 언급은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6월 FOMC 회의가 뭐 기존 정책은 금리 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뭐 이런 립 서비스도 나왔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완화적 정책을 계속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도표라는 게 나왔는데 점도표를 딱 보니까 빠르면은 2020년 말, 22년 말에 금리를 인상하고 2023년까지는 적어도 2차례는 금리를 인상하고 이게 이제 그 다수의 의견이었거든요. 또 거기 갖고서 이제 또 그 연준 의장은 뭐 점도표는 점도표일 뿐이지 개인적인 견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 경제 가이던스를 좀 변경을 했는데 GDP 성장률도 3월에 보통 이런 그 가이던스 이런 거는 3, 6, 9, 12만 나옵니다. 그리고 성명서 점도표도 3, 6, 9, 12만 나오고요. 3월보다 GDP 성장률도 전망치로 확 올렸고 그다음에 근원 PC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근원 PC는 상당히 큰 폭으로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전망치를. 그리고 또 한 가지 회의 지나면은 좀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회의 의사록이라는 걸 공개하거든요. 그렇죠. 거기 봤더니 그 내용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가 관련해서도 그 감산 규모를 축소한다 그러면 그냥 증산한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감산 규모를 축소한다 그러면 뭔가 이해가 어렵잖아요. 줄이는 걸 줄인다. 줄이겠다.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어렵네. 그래 늘린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 의사록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요. 뭐냐면은 테이퍼링 논의를 언제 시작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거 어렵죠. 네. 근데 그 스탠스로 봐서 만약에 2022년 말 금리 인상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적어도 이번에 올해가 가기 전에는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별거 없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두 가지예요. 우선 첫 번째는 보통 아까 그 성명서 나오고 이런 게 36910이라 그랬잖아요. 뭐 기자회견은 그전에는 이제 36910만 기자회견을 했는데 요새는 기자회견을 매번 하거든요. FOMC는 이제 6주 간격으로 열리는데 근데 보통 중요한 정책이 나올 때는 36912에 발표를 할 때 7월 달 회의에 뜬금없이 테이퍼링 뭐 어떻게 뭐 이런 얘기들을 안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근거고 두 번째는 이번에 안 하더라도 8월 달에 또 큰 행사가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8월 아니면 9월 달에 테이퍼링 얘기를 꺼내도 꺼냈지 뭐 이런 전망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점도표 말고 제가 이제 가끔 심심한 한 번씩 들어가서 보는 그 지표가 있는데요. CME 그룹에서요. 패드워치라는 데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금리 확률을 매일매일 제시를 해줘요. 매일매일 바뀌는데 그래서 그 오늘자로 지금 확인된 게 이게 이제 2022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확률을 살펴봤는데 동결할 확률이 46%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 달 전에는 20%였어요. 그러니까 요새 뭐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니 뭐 이런 거 때문에 22년까지 원래 그 점도표에서는 22년 말에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점점 22년까지는 동결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은 그렇게까지 뭐 시장이 뭐 그렇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영향을 않아요. 받지 예. 않다. 그래서 뭐 그렇게 그래서 뭐 큰 변수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실적인데 한번 땡겼었다는 게 좀 부담이 되고 오늘 밤에 이제 페이스북 실적이 나오고요. 네. 내일 이제 페이스북도 그 어마어마하게 작년에 비해서는 이익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마존 실적이 나오는데 아마존은 작년보다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아요. 한 15% 정도. 근데 무조건 예상치보다는 잘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부분이 좀 변수인 것 같고 그것도 일관성요인일 것 같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뉴욕 증시가 흔들리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일단 그 변수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 확산 속도, 미국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연준에서 혹시나라고 기대하는 네. 뭐 이런 분들도 있는 건데 아직은 이거에 대해서도 언급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미국의 지표들 보면은 그렇게 뭐 딱 불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지금 다우 운송 지수가 좀 많이 빠지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 증시 흐름 보면은 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게 시장에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젯밤에도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뭐 거기에 비하면은 다우 지수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원래 금리 떨어지면은 빅테크주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요새는 금리 떨어지면은 빅테크주도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 정도가 관건일 것 같고 나머지는 그렇게 뭐 시장에 뭐 큰 영향을 미칠 변수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게 되면 금리도 이게 올라가야 정상적인 건데 네. 반대로 금리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경기 침체가 오는 걸까?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경기 판단하는데 그 세 가지 지표 정도를 보통 보는데요. 다우 운송 지수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국채 금리 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구리 가격 이 세 가지 정도를 보는데 유가는 지금 뭐 공급을 얼마나 하니 그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뭐 서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공급 싸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한 세 가지 지표 정도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철강주 말고 네. 또 하나 이렇게 괜찮게 보시는 주식이 있다 그러면 어디가 있을까요? 괜찮게 보는 지표는 아니고요. 네. 요 얘기는 그냥 메타버스? 재미삼아서 한번 좀 드리고 싶어서. 근데 메타버스 이거 이미 이제 죽어가는 거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테마가? 말씀드렸고 전 매매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근데 왜 저희 그 맥스트가 상장하고 나니까 맥스트는 따상의 점상인데 다른 종목들은 왜 죽을 쓰는지 그렇게 잘 나가던 자이언트 스텝이 올해 11,000원에 공모를 했는데 11만 원 찍었거든요. 와, 지금 8만 원대로 10배 떨어졌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근데 그 배경을 한번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매매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이게 머니 게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정부에서 밀어주는 메타버스 제가 저희 예전에 한번 습관적으로 메타버스 그랬더니 굉장히 친구 하나가 비웃더라고요. 야, 유니버스가 아닌데 무슨 메타버스냐? 메타버스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부에서 밀어주고 그러니까 꿈이 있는 주식이라고 그래갖고 막 올라갔어요. 네. 특히 이제 그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리얼타임 콘텐츠라고 그래갖고요. 버추얼 스튜디오라는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시각 효과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 이쪽에 굉장히 특화가 됐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SM이라든지 네이버에서 얘네 지분 투자도 있었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돈 내고 이걸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기술을 제공하는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엔터주들 금액락으로도 많이 올라갔었는데 같이 올라갔거든요. 문제는 이제 과하게 올랐다는 게 문제고 그리고 위직 스튜디오도 같은 업종이고 맥스트 같은 경우는 증강현실 관련주인데 알체라가 거기 대비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증강현실 관련주고 덱스터도 시각효과 관련 회사들이고요. 근데 잘 나가는 회사인데 IPO를 하게 되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때가 있고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 긍정적인 효과는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맥스트가 상장한다, 저희가 IPO한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더 세게 올라가 버린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는 사실은 다음 주까지도 좀 그 청약, 다음 주에는 또 그 게임 회사 크래프톤 청약도 있는데 이제 청약 열기는 조금 식을 것 같고,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이게 다 자꾸 돌아가는데, 맥스트를 근데 그 공모가를 산정을 하는데 메타버스주랑 그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비교 회사를 메타버스주를 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메타버스는 꿈이 있는 그 종목들이지 실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렇죠. 지금 특히 작년 실적 이런 거 갖고 뭐 비교할 만한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한 회사가 플랫폼 회사들이랑 비교합니다. 그 한컴 MDS라든지 내비게이션 하는 회사 뭐죠? 그 아이나비아는 갑자기 종목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종목들, 팅크웨어네, 팅크웨어. 팅크웨어. 예, 팅크웨어 같은 종목들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 종목이, 그러니까, 공모가가 싸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밴드가 있잖아요. 밴드 상단을 넘어가는 가격으로 공모가를 정했습니다. 그러고서 딱 상장을 했는데, 어제 상장을 해갖고 따상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3천억 대였어요. 근데 맥스트가 3천억 대인데 다른 종목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맥스트가 더 좋아 보이는데. 그렇죠. 근데 특히 알체라 같은 종목은 또 공교롭게도 어제 우리는 메타버스 업체가 아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막 하니까 이런 영향이 있는데, 맥스트가 상장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은 싸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뭐 시가총액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데, 오늘 맥스트는 어제 이제 따상하고 오늘 점상이었잖아요. 내일 또 점상한다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대략 5천억 대 진입을 합니다. 알체레랑 시가총액이 이제는 비슷해져요. 그러면은 만약에 맥스트가 내일 점상을 한다 그러면은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내일쯤에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맥스트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또 뭐 다른 종목들도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해요. 네, 많이 올랐다.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정말 선수들 매매 잘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만 대응 골라서 잘할 수 있는 빠르게. 예, 그리고 대부분 그런 분들이 데이 트레이딩합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철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러한 뭐 증권사 외국인 기관 같이 쌍끌이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펀더멘탈에서 약간 좋아지는 면이 있으니 이거는 지금이라도 사도 괜찮지만 예. 메타버스는 예. 다시 반등이 된다 하더라도 좀 그리고 피하는 게 좋다. 그렇죠. 반등이 나온다래도 좀 피하는 게 좋고. 이 선수들은 사실은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이 매매 선수들은 그래서 분봉 보고선 그것도 1분봉 보고 막 패턴 갖고서 막 보고선 진짜 초단타 매매네요. 초단타 매매하는 선수들이 그런 선수들이 매매하는 종목이지. 이 메타버스 관련주 자꾸 메타버스라고 메타버스 관련주 한번 사놓고선 장중에 내가 고점 잡았는데 한번 물려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또 못 팔아요. 그러면은 밤에 잠 못 잡니다 불안해서. 근데 그런 주식 뭐하러 매매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좀 이거는 이미 선수의 영역에 접어들었고, 저는 자이언트 스텝이 10만 원 넘어가는 순간 이거는 과열도 너무 지나친 과열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쪽은 이제는 안 건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뭐 맥스트 상장이 계기가 됐네요. 그래서 네. 다시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야말로 돈 놓고 돈 먹기 머니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불안정한 매매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이 뭐 워낙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요새 횡보하고 있고, 뭐 하여튼 오늘도 초반에는 참 많이 중반까지 밀리다가 이제 막판에 외국인이 선물 들어올리니까 갑자기 좀 지수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그런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근데 그나마 어제 그제 참 그저께는 중국이 차이나 A50 종목이 뭐 하루에 5%가 넘게 빠지고 막 이러니까 막판에 갑자기 확 밀려버리고 외국인이 갑자기 막판에 매도 규모가 확 늘어났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은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홍콩이 또 막 박살이 나니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사던 거를 다 되팔아갖고 거의 뭐 순매수 금리가 없게 만들어놓고 이러니까 불안했는데, 오늘은 그나마 좀 그거랑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는 거는 그래도 중국은 여전히 불안한 건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종목 제시하고 싶은 제시해 드리는 종목도 그런 맥락에서 조금은 안전한 종목을 사실은 그 종목을 오전에 골랐는데 사실 어제도 이 종목이 좋아 보여갖고 뭐 좀 한번 얘기를 했었고 오전에 좀 그 얘기를 했었는데 막판에 좀 더 올라갔고 4%가 넘게 올라갔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지금 가격 정도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는 종목이 있는데요. 그 종목이 아까 얘기했던 현대건설기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는 그 표를 하나 이제 그 캡처를 해왔어요. 여기 이제 그 대신증권에서 이제 그 만든 추정 자료인데요. 네.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그 보실 거 없고요. 저기서 밑에서 네 번째죠. 네 번째. PER 한번 보시면은 2021년 기준으로 PER이 6.9배예요. 네. 7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올라도 뭐 7점 몇 배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PER 7배면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조건들이 다 들어맞습니다. 2분기 이익이 컨센서스를 넘어섰고 네. 그리고 3분기 컨센서스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거기다 최근에 오늘은 또 굉장히 세게 샀어요. 기관 외국인이 사고 있는 종목이고 이런 흐름 본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PER은 7배밖에 안 되고 주가도 뭐 다른 종목들은 막 좀 고점 근처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도 많은데 그런 종목들 지금 장세 분위기 보고선 이런 종목들 들어가기엔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 이제 그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은 2분 실적 중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중국 쪽에서 역성장을 했어요. 근데 세계에서 이 건설기계 시장이 가장 큰 데가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역성장했다 그러면은 실적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이 역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머징 국가들, 신흥 국가들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중국은 뭐 1분기 어느 정도 피크를 치고 조금씩 둔화될 수는 있는데 다변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변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익의 기반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갑자기 뭐 환경납품 빠졌다고 실적이 훅 밀린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두산 인프라코어라는 회사가 분할을 해서 그 각각 그 두 개로 쪼개져 갖고 두 개가 딴 데 붙어 갖고 변경 상장이 됐는데 두산 인프라코어가 투자 사업 부문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부하고 투자 부문하고 사업부하고 투자 부문은 두산중공업이 붙고 사업부는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좀 그 인수가 됐는데 현대건설기계는 현대중공업 지주 이게 그 계열이 있고요. 현대중공업 계열사입니다. 뭐 현대건설이라고 해서 현대건설 자회사로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요, 저도 얼핏 보고 이거 현대건설 계열사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현대중공업 계열사인데 현대중공업 계열사 중에서 돈 제일 많이 벌어주는 회사예요. 지금. 근데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를 했는데 두산인프라코어도 기계 쪽에 이쪽에 약간 분야는 틀려요. 근데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이 회사는. 뭐 워낙 자금 사정 안 좋고 모 회사 지금 자금 사정 안 좋고 그렇죠. 그래갖고 굉장히 흔들렸던 게 많았는데 기술력 하나만은 굉장히 알아주는 회사인데 이 현대중공업 지주에서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은 현대건설기계하고 시너지 효과가 생겨요. 어디 나라를 들어갈 때 그 수주를 들어갔더라도 하나는 이거 맞고 하나는 저거 맞고 이러면은 굉장히 좀 그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고 시장에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좀 제시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싸다는 얘기예요. PER 7배고요. 수급풀은 보면은 그렇게 최근에 팔지도 않았는데 주가는 좀 그 밑으로 좀 움직이다가 특히 실적 발표한 이후부터 그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이 얘기는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를 더 좋게 보는 기관과 외국인이 많다는 시각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제가 목표가나 이런 건 제시를 안 해드리는데 지금 PER 7배라면은 근데 그 업종 평균 PER은 어떻게 돼요? 10배 넘죠. 10배 넘어요. 네. 근데 이렇게 싼 데는 또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그 리스크가 숨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리스크는 제가 봐도 저도 아까 뭐 철강조 얘기하면서도 이제 리스크를 항상 좀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리스크는 이런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덜타 보니까 막 확산되었고 투자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 줄어들고 이런 거는 뭐 근데 이런 리스크는 어떤 종목들이든지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그래서 이 종목은 그 뭐 상방으로 얼마나 뻗어갈지 모르겠지만 하방 리스크가 적은 종목이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뭐 아까 그 얘기한 그 조건에 맞는 종목들 뭐 2분기 실적도 좋고 3분기 컨센서스도 올라가고 기관 외국인 사고 있는데 문제는
막 단기간에 막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시장 분위기도 이런데 이거 샀다 불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한 종목이 이렇게 조금 뭐 어찌 보면은 안전빵인 종목, 좀 사도 부담이 좀 덜한 종목 그런 종목을 하나 특별히 한번 좀 골라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바로 이렇게 매수 이렇게 결정하시는 것보다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예. 좀 보면서 스터디를 한 후에 뭔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종목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이제 종목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정말로 전문가란 분들은 증권사 리포트에 나오지 않는 종목들을 열심히 파갖고 그렇게 뭐 저희 제시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정보도 좀 그 좋은 정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내가 공부한 데는 한계가 있는데 저는 이제 대부분 컨센서스가 있고 증권사에서 리포트 나온 종목을 중심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요새 포탈 같은 데 뒤져보고 이러면은 특히 이제 그 메신저도 제가 쓰는 메신저는 뭐 증권사 리포트를 전 그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를 다 공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건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뭐 그러면은 뭐 이런 종목은 이런 종목이고 제가 얘기한 내용들이 증권사 리포트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우리가 고기 잡는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종목에 너무 관심 가지시는 것보다 왜 이 종목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를 네. 자꾸 스터디하고 그 분석하려고 하는 습관.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방송으로 그 여러 종목 매수해볼 만한 종목을 제시해 드리려고 일일이 지금 기업 실적들 다 집계하고 컨센서스하고 비교해보고 3분기 전망 자료 다 찾아서 일일이 좀 제가 돈 주고 쓰는 자료를 쓸 입장이 아니래갖고 증권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고서 열심히 좀 매일매일 잠깐 나면 그것도 작업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거는 이런 종목들이 내 조건에 맞춰졌으니까 이 중에서 관심 있는 종목이 있으면 한 번 더 내용을 보고 그 매매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 것이고 힌트를 주는 게 중요하죠. 그 방법도 이제 2분기 실적, 그다음에 3분기 전망, 그다음에 수급 이런 거죠 종목을 했는데 근데 거꾸로 나는 원래 이런 종목들이 관심이 있어. 그러면은 그 관심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관점을 대입시켜서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또 3분기 전망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 기관 외국인이 지금 최근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요거를 적용시켜 보면은 이 종목은 지금 사도 된다.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리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잠시 후에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 모시고 또 주식시장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때문에 참 몇 주 만에 뵙는데요. 그러게요. 자, 일단 이거 예방주사 맞기 전까지는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자, 지금 중국 빅테크 기업들 규제하면서 중국 증시가 크게 흔들렸죠? 그러면서 네. 한국도 같이 따라서 흔들리는 영향이 있었는데 일단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최근에 시장에 특별히 코로나 말고는 악재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돈은 계속 풀고 있고, 뭐 계속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인플레가 있어도 뭐 괜찮다, 뭐 계속 테이퍼링은 뒤로 늦출 거다, 뭐 금리 인상은 뭐 저 멀리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악재다운 좀 악재가 없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 2달 전, 3달 전부터 이제 대형주들은 좀 이제 힘이 떨어지기 시작한 상태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뭔가 흔들리기 시작했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시장이 이제 급락을 하고 이제 또 중국 시장 급락하니까 홍콩 시장 급락을 하고 근데 그 이면에는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시장의 큰 화두가 예전에는 트럼프와 시진핑 시대 때는 무역 전쟁이었었잖아요.
이제 지금은 무역 전쟁이 아니라 이제 기술 전쟁 시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미국이 이제 중국의 이제 반도체 굴기를 막으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한테 뭔가 좀 수출하는 기업들한테는 페널티를 좀 주고,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뭔가 사업을 하려면은 미국 내에서 뭐든지 생산해야 되고 그렇죠. 미국 제품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계속 이제 공격을 하고 있었던 차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시진핑이 이제 중국에 있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의 큰 흐름에서 본다라면은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가장 큰 파워는 뭘까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자유 경쟁? 돈이죠, 돈. 돈? 우리도 지금 이렇게 돈 벌려고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열심히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는 거고, 근데 이제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돈이 곧 파워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데, 일단 뭐 미국도 자본주의 세상이고, 그다음에 돈이 뭐 다 또 아시잖아요. 큰 뭐 경제의 큰 흐름들은 뭐 유택의 돈들이 뭐 지배하고 금융은 뭐 어쩌고 다들 뭐 그렇죠. 책을 읽어보시거나 뭐 인터넷 보셔서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지금 산업이 점점 커다가면서 이제 호황을 맞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돈을 갖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 돈을 갖기 시작하니까 좀 지금의 그 정치적인 그런 사회주의, 그런 공산당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마윈 회장도 좀 그런 발언했다가 어느 순간 안 보이기 시작하다가 또 오늘 다시 나타나긴 했지만, 그리고 기업 하나 뭐 날려버리는 거는 뭐 공산당은 뭐 맞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이제 돈이 지배하는 시대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 체제이기 때문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4년에 한 번씩 대통령을 이제 선출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아니거든요. 지금 시진핑이 거의 장기 집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좀 그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뭔가 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독과점 상태다 보니까 이것들이 좀 살살 좀 뭐랄까, 지금 체제에 대한 뭔가를 좀 바꿀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좀 메리트들 많이 갖고, 뭐 인민들의 좀 그런 눈과 귀를 갖다가 뭐 호도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찍어가지고서 이제 갈고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뭐 이제 디지 출신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앱 삭제하는 뭐 이런 부분도 그렇죠. 있고, 예, 그러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공산당이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규제하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들도 뭐 요번에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뭐 산하 제한도 좀 풀어주면서 이제 또 사교육비 때문에 난리니까 중국도. 그렇죠. 네, 그래서 애 많이 나오면 사교육비 많이 드니까 그는 국내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사교육에 대해서 이제 공격적인 그런 부분들을 막 하니까 뭐 관련주도 많이 빠지고, 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에 있는 기업들 뭐 다 외국인들이 이제 투자하는 기업들은 다 그런 빅테크 기업들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제재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뭐 펀드론이나 뭐 은행 뱅크론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에 이제 투자했던 기업들이 이제 돈을 빼기 시작하니까 또 이제 주가가 우르르, 그러다 보니까 또 홍콩도 또 우르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면서 좀 시장이 조금 약간 어수선한 형태죠. 그래서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약간 뭐 산업적인 부분에 이제 부담이 되거나, 이제 기업과 기업 간에 이제 거래에서 부담이 되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뭐 전염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뭐 레포트나 뭐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뭐 경제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미국, 그 중에서 이제 중국에서 뭔가 좀 흔들림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 이런 부분들은 뭐 증권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경제를 보시는 분들 뭐 아니다라고 하지만 뭔가 좀 시장의 조정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 보세요. 저가 그때 델타 변이 별거 아닌 거라 생각했다가 지금 큰 봉변을 당하고 있거든요. 소비주들 사다가. 네, 그래서 사다가 조금 멈췄는데 이렇게 좀 뭔가 좀 그런 있잖아요. 침소봉대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큰 걸 또 너무 작게 볼 필요까지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역시 리스크다. 네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한국까지도, 왜냐면 MSCI에 속해 있으니까 같이, 거기서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떠나니까 한국도 같은 비율로 막 팔아 제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많이 영향을 좀 받았었는데, 어쨌건 지금 한국 증시가 이러저러한 요소를 지금 횡보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중국 증시의 영향을 또 받아서 더 하락하거나 할 만한 요소는 없을지, 이것이 이미 끝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진행될 중국의 어떤 리스크인지, 이런 것들 어떻게 네. 보세요? 사실 뭐 모든 것들은 지나봐야 알죠. 그렇죠. 뭐 처음에 저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도 별거 아니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여기 독감이야. 네, 뭐 사스 메르스 때 당해봤잖아 막 이랬었는데 이게 또 아니잖아요. 누군가 하나 이렇게
좀 잡아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또 달라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에 지금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이제 하나의 좀 트리거가 생겼고 이런 부분을 뭐 이렇게 헤지 펀드들이나 이제 하방으로 공격하고 싶은 사람들이 뭔가 좀 만들려고 하다 국내도. 보면은 네, 이게 좀 또 힘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지점에서 제가 얘기하다 왔는데 여기서 주가를 더 올리는 게 쉽겠냐, 밑으로 빼는 게 더 쉽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헤지펀드들이 네, 헤지펀드도 그렇고 일반 투자자도 생각했을 때 여기서 주가를 더 올리려면 돈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한정적이잖아요. 그리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중국에서 빠진 돈들이 미국으로 회귀를 하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한테는 더 좋다.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왜냐하면 자금들이 더 미국 쪽으로 많이 그렇죠. 쏠려들면은 미국 쪽에서 지금 가던 종목들한테 더 힘이 실릴 수도 있고 최근에 근데 주가 흐름이 이미 또 그래 왔었어요. 미국에 이제 중국 ADR물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급락하고 반대로 그거랑 똑같은 섹터 안에 있는 미국 기업들은 계속 상승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지수는 계속 상승을 해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겠냐라고 본다라면은 이제 중국에서 나온 자금들이 또 혹자는 그러면 이제 중국을 매도하면서 국내로도 좀 이제 유입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데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실질적으로 중국이나 뭐 국내 시장이랑 똑같이 다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보기 때문에 팔면 좀 같이 파는 경향들이 있어요. 물론 다 팔고 나서 또 다시 뭐 생각이 바뀌면은 국내 주식들을 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지금은 중국에 대한 그런 기업 규제에 대한 리스크에 있어서 자금은 계속 좀 이탈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이탈 과정과 또 중국 공산당의 대응 뭐 한번 그렇게 줬으면 조금 뭐 완화시켜주는 여러 가지들도 나올 수 있고 조금 약간 좀 잠잠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빌미가 돼서 뭐 문제를 크게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국 공산당 정권에서의 뭔가 좀 다른 조치들 그다음에 또 시장을 좀 안심시키는 조치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부분까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지만 실질적으로 좀 시장이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뭐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국내 시장은 사실은 좀 많이 부족했었어요. 대기업들도 이제 왜냐하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야지만 지수를 올릴 수도 그렇죠. 있고 큰 흐름이 좀 만들어지는데 지수라고 하는 종목들,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급락하고 나면 어느 정도 좀 안전판 역할을 해줄 때만 잠깐 올라왔다가 또 옆으로 빌빌빌빌빌 또 그 사이에서는 계속 개별주 랠리만 있고 중소형주 장세 뭐 물론 섹터가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강하게 오르는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 뭐 지난번에 많이 강조해드렸던 2차 전지 소부장들 쪽에서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기본적으로 시장이 좀 많이 지쳐 있고 이 지쳐 있는 시장이 뭐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그러고 있잖아요. 힘 빠져 죽겠는데 의자가 있어서 앉아서 쉬는 게 아니라 힘 빠져 죽겠는데 누가 이렇게 툭 밀면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부분들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좀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 쪽에서 어떤 대응이 추가적으로 나오는지를 확인해야지만 확실히 좀 뭔가 공격적으로 시장에 접근하더라도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동안 좀 그런 반대급부로 빅테크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왔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가 과연 미국도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힘이 딸려져 있고 체력이 좀 많이 소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쉬어가는 흐름.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대형주들은 많이 쉬었어요. 한 두세 달 쉬었거든요. 많이 쉬었죠 네, 지금 대형주는. 쉬면서 이제 에너지를 조금 어느 정도 응축해 놓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개별주 장세가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대형주 장세가 확 오면서 시장이 거기서 이제 고점이 형성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요번에 조정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아직까지 시장은 뭔가 하락으로 확고하게 전환은 되진 않았지만 애매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종목 장세잖아요. 상당히 좀 힘들고 지치고 저도 한 종목 대응만 하다가 한 이번 주부터는 거의 좀 뭐랄까요? 이걸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냥 구경만 되게 예, 정말로 구경만 하면서 애매한 그런 장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딱 어디로 간다라고 예측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뭔가 시장이 확 빠진 다음에 확 올라오든 아니면 여기서 그냥 마지막 필살기로 힘을 내서 슈팅하고 죽든 간에 뭔가 그런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8월 달, 9월 달은 조금 조정 분위기가 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좀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실적 시즌이라서 실적 발표도 거의 대형주들은 마무리가 되어가고 뭐 물론 그런 부분이 좋아서 올라온 종목들도 있었지만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8월달 들어가면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과 상관없이 좀 많이 올랐던 개별주들은 또 실적 발표할 때 좀 힘들어지는 구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순환 조정 지금은 개별주에 순환 랠리가 있었으면은 지금은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순환 조정의 구간이 8, 9월 달에 조금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제 지금 시기에 콘택트 경제를 좀 담아야 된다, 소비주를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하셨는데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조금 길게 갈 것 같으니 지금은 이제 좀 스톱해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증시가 뭐 8, 9월까지도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이게 기간 조정이냐 가격 조정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같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더안 생각을 좋은 해요. 거네. 네, 왜냐하면 지금 대형주들은 기간 조정도 받았고 가격 조정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주들은 뭐라고 할까요? 뭐 조정이 없잖아요. 거의 막 이렇게 막 두더지잡기식으로 막 널뛰고 막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장이 빠질 때는 가격이 확 빠지는 게 진짜 조정이고요. 기간 조정으로 가다가는 뭔가 좀 확 이벤트가 생기면서 다시 쭉 타고 올라가는 게 이제 기간 조정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땐 대형주들의 기간 조정은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구간이 가까워 왔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이런 거잖아요. 기간 조정이라는 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시장에 돈을 들고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사기는 애매해요.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금 샀을 때 뭔가 수익이 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훅 빠져야지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지금 또 돈을 벌고 싶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 뭐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헤지펀드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더 올리려면 돈은 더 들어가는데 따라와 줘야 되는데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밀어서 더 수익을 내는 게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뭔가 이슈가 나오고 트리거가 나오면 하방으로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지난번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빠질 듯 하다가 확 요번에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빠지는 게 트릭인지 올라온 게 트릭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에너지는 좀 많이 약해져 있고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지금 자 일단 신규 매수자의 관점에서는 네. 지금은 그냥 계속 관망해야 될 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관망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개별 종목을 잘 대응할 수 있다. 나는 종목을 잘 선별할 수 있다. 나는 안 물리고 트레이딩 잘할 수 있다. 고수들은 뭐 알아서 할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지금은 좀 어렵고 그래도 제가 요새 뭐 계속 이제 케이블에 있는 증권 방송들 이렇게 아침마다 이제 시황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은 그래도 뭔가 좀 사야 된다라면은 이제 IT 섹터 쪽에서 사시는 게 지금 맞다. IT? 그리고 네 지금 보면은 이미 이제 2차 전지 소부장들은 좀 시세를 냈고 조금 그렇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반도체 쪽하고 이제 뭐 휴대폰 쪽하고 IT 부품 쪽들 보면은 이제 또 실적과 상관없이 최근에 많이 빠진 종목들도 많이 있어서 오히려 8월달 실적 시즌에 좀 변동성을 주면서 불쑥불쑥 좀 시세가 좀 나올 수도 있고 최근 시장의 흐름이 반도체 공정 재료들 쪽으로는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서 보시면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IT 섹터라고 하면은 역시 예를 들어서 반도체 전방 업체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걸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역시 소부장 그 중소형주들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중소형주 중소형주. 왜냐하면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요. 삼성전자가 오늘 시장 살려놨어요. 거래소가 빨간불인 거 다 삼성전자 탓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장중에 좀 많이 올랐었었는데 그리고 또 오늘은 거래소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금융주들이 좀 힘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주택 공급 늘린다는 발언하면서 건설주들이 좀 올라주면서 좀 시장이 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들 그동안 많이 빠졌던 통신주들이 좀 올라오면서 지수를 좀 받쳐주고 그래서 지수는 좀 살려놨지만 종목 상태들은 지금 약간 좀 메롱한 상태라고 그래야 되나? 예, 지금 그동안 좀 시세를 낸 종목들은 다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이 약간 IT 섹터 주들한테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재용 부회장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되게 민감하신 분들은 이거 논의하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하긴 하는데 네, 네. 일단 뭐 우리가 현실로 다가온 네. 이슈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상승할 거야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좀 있고요. 왜냐하면 실적 네. 좋아도 안 오르고 뭐 이래도 안 오르고 투자해도 안 오르고 막 이러니까 네. 그거라도 좀 되면 오를까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 아니 그걸 기대하면 삼성전자 가지고 사가지고 기대하면 돼? 삼성물산 사가지고 기대해야지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네. 삼성물산 요새 수급 좋아요. 삼성물산 한번 들어오고. 설명해 주세요. 네,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뭐 아시다시피 삼성그룹의 이제 지배구조상 좀 정점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뭐
이번에 뭐 이재용 회장 나오고 나면은 또 뭐라 그럴까요? 또 삼성물산이 어차피 아시다시피 삼바나 뭐 삼성전자도 다 지배하고 있는 상태인데 또 삼성물산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그룹주의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점에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에 대한 이재용 뭐 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뭐 볼 수 있겠죠. 또 기본적으로 삼성물산이 저는 삼성물산을 그런 쪽으로 보질 않았고 저는 요새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삼성물산이 뭐 사람들이 말하길 10년 전에도 이 가격, 지금도 이 가격, 맨날 이 가격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삼성물산이 예전에 이제 제일모직이랑 이제 합병하고 뭐 에베랜드 막 이렇게 얘기 있을 때 항상 사고가 되고 이재용 회장이 항상 발목이었던 그런 종목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용 회장이 이번에 좀 나오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조금 완화적인 재수처 이런 부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저는 좀 약간 다른 뉴스를 봤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뉴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삼성물산도 해외에 이제 중소형 원자로 하는 그런 기업에 이제 지분 투자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제가 봤을 때는 아 이제 삼성물산도 나중에 원전을 조금 건설할 수도 있겠구나. 뭐 미국하고 MOU 맺은 게 그거 지나잖아요. 소형 원전. 네네 맞아요. 소형 원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게 지금은 못 가도 나중에 이것도 한번 원전으로 갈 수 있으려나? 뭐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 네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용 회장이 나오면 삼성이 그동안 투자를 많이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컨트롤 타워가 없었기 때문에 투자를 제대로 못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뭔가 좀 반대급부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또 이제 미국의 이제 오스틴 공장 증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일단 투자가 멈춰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신제품 나오는 부분에서도 좀 마찬가지. 그래서 또 특히 최근에 이제 중국이 쫓아오고 뭐 대만 뭐 TSMC는 치고 나가는데 뭐 중간에 삼성전자는 기사들 보면 되게 삼성전자 파원들이는 이렇게 뭐 방황하고 있다는 식으로 막 계속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다시피 뭔가 좀 구심점이 생기면 뭐 시장에 있어서 좀 주도력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IT 쪽, 반도체 쪽, 이제 휴대폰 부품 쪽 이런 쪽들 계속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이번에 엄청나게 실적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잘 나왔고 그다음에 애플도 뭐 내후년 정도면 아마 폴더블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삼성전자도 이제 가격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폴더블을 이제 가격을 좀 내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좀 공급을 늘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동안 좀 힘들어하던 이제 휴대폰 부품주들 그다음에 이게 마찬가지예요. 휴대폰 부품주들도 반도체가 없었던 안 팔렸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었겠지만 모든 게 이제 반도체가 원흉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된다라고 이제 하반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풀리면 휴대폰도 이제 공급, 그다음에 뭐 코로나 때문에도 또 안 좋았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많이 안 팔렸던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휴대폰 부품주들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공정 재료들 좀 많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공정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세가 좀 많이 났었고요. 그래서 확실히 뭔가 딱 발표를 하면은 슈팅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그런 발표가 없었고 그래서 그냥 계속 올라간 상태에서 그냥 이런 상태였었고요. 그다음에 공정 재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처져가지고서 바닥에서 이제 낑낑거리고 죽지 않고 이제 살아 있어 보자 막 이런 상태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이제 공정 재료들 같은 경우는 가스 특수가스들 이제 반도체 중간에 생산되는 이제 특수가스들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유기화합물질 뭐 이렇게 만들고 그런 기업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정용액도 마찬가지지만 그 기업들이 다 뭐 2차 전지 소재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수소와 관련된 뭔가를 한다거나 다 뭔가 좀 그런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공장 증설하고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어차피 공정 재료나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오스틴 공장 멈춰 있어서 못 들어갔던 부분들이 하반기에 공장 잘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재료들 들어가니까 실적이 하반기에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개념으로 좀 움직인 것 같고 2차 전지 소재주들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전에 기사 보셔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끝나고 나면 2차 전지 공급 부족이 온다. 뭐 이렇다시피 왜냐면 차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벤츠가 2030년부터는 전기차만 만든대요. 그건 정말 파격적인 아주 그냥 혁신인데 변이력. 네. 그래서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엄청난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 이쪽은 진짜 계속 밀고 가야 되는 산업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최근에 좀 소재주들 조정을 받았거든요. 조정받은 것들 좀 후발주자들 이런 것들 좀 선택해서 좀 보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휴대폰 부품주들 중에서 이제 폴더분이 핵심이 되니까 폴더분과 관련되어 있는 부품들 좀 기판도 그렇고요. 이제 FPCB 쪽도 그렇고 뭐 요새 KH바텍도 조금씩 움직이지만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컨트롤 타고 나오면서 새롭게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쪽의 방향에 실어져 있는 중소형주. 항상 그래요. 삼성전자 10% 오르면 그 밑에 있는 장비나 부품 소재 업체들은 20, 30%씩 다 오르거든요. 그래서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 종목보다는 작은 돈이 들어가서 가볍게 올릴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하시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익률 제고에는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고, 아, 난 그래도 안전한 게 좋아.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뭐 솔직히 삼성전자 지금 뭐 8만 원대 밑에 있으면 뭐 조금씩 모아보실 수는 있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투자하기가 참 어려운 시점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방관하는, 그러니까 일단 좀 지켜보는 게 우선은 낫고, 그 다음에 사야 된다면 지금 얘기하신 2차 전지라든가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이런 네. 쪽에서 이제 뭔가 네. 기회를 찾아보시는 IT 게 소부장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IT. 네, 그렇다면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은 그 소비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콘택트주라고 보통 네, 얘기하죠. 네, 네, 예, 네. 콘택트주를 이 뭐라 그럴까,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받을 때 사는 게 좋다라고 이제 처음 네. 생각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네. 근데 그런데 좀 그 시간이, 시기. 시간이 조금 이제 걸리는 거죠. 그렇다면 언제 사는 게 맞는 시점이라고 보세요? 뭐 사실은 지금이 이제 피크 정점이라고 볼 수 있겠잖아요. 근데 이게 정점인지 아닌지는 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요새 기사 나오는 거 보면 가을에 2,000명 간다, 뭐 3,000명 간다 지금 뭐 이러니까. 1,800명 얘기 나오던데.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약간 요새 조금 후회를 하면서 사실 저는 진짜로 신세계나 호텔신라나 뭐 그다음에 음식료 세터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고 있었거든요. 사다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이게 아닌가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멈춰 있는 상태인데 저는 반드시 다시 또 사긴 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이유는 결국은 소비는 돌아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져도 써야 되는 소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할까, 지금은 이제 금리가 움직이지를 않고 또 팬데믹이 다시 또 올 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다시 지금 성장주 기술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구간이라서 잠깐 쉬고 있지만 다시 요 고비가 다시 풀리고 또 좋아지면 다시 또 소비주들, 컨택트주들한테 힘이 넘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만 봐도 최고잖아요.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소비주들 그렇게 많이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좀 내성이 생겼죠. 어느 정도 좀 내성이 생겼고 오늘 같은 날 막 영화관 관련주들 올라가는 거 보면은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데미지가 강하게 먹은 섹터 쪽에서는 오히려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고 좀 사서 모아가는 전략. 왜냐하면 이마트가 지난번에 한번 엄청 급락했었거든요. 네. 엄청 급락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베이 인수하고 나서 뭐 돈 들어가는 어쩌려고 하면서 그렇죠. 쭉 빠졌었고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쭉 빠졌었는데 오히려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이면이 스타벅스 지분 인수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 지분을 뭐 70%대까지 이제 확대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이제 뭐랄까 지분 투자. 그래서 지분법으로만 평가받던 게 이제는 연결 이익으로 잡게 되니까 뭐 여러 가지 금융비용 제하고도 뭐 연간 한 1,000억 이상은 남는다. 그럼 또 기업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안 좋은 일이 있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좀 호재성 이슈들. 제가 그때도 신세계가 휴재를 인수하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돈이 없다고 그렇게까지 할 돈은. 예,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서 저도 신세계를 팔지 말고 갖고 있어야지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또 다시 27만 원대가 왔으니까 사긴 사야 되는데 언제 살까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안 좋은 산업에 있어서의 향후의 긍정적인 비전을 보고 투자하는 건 맞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타이밍이 고민인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지금이 가장 피크로 안 좋고 요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은 좀 더 바닥이 다져지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적어도 좀 탄력을 받고 움직이려면 1,000명 안쪽으로는 조금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시장 좀 안 좋을 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그때는 겁나거든. 맞아요. 이게 더 빠질까봐. 네, 맞아요. 예, 하여튼 이럴 때는 정말 그 뭐랄까 확신 같은 게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 예, 하여튼 장기적으로 보고 그 매수의 시기를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네요. 언제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정점인지. 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 변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변이가 나올 수도 있다며요. 그렇죠. 뭐 다들 그러더라고 감마 오메가까지 나온다고 막. 몰라 뭐 하여튼 어려운 거 치사율 높은 거 얘기하던데. 아니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좀 진짜로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근데 아무튼 종목들이라는 것도 뭐 다 살아있는 유기물 같아서 뭐 네, 아무튼 하여튼 백신 접종률이 좀 확 올라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좀 그 개별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우리 그 좋아하시는 주식이죠. 삼성 SDI 이번에 네. 이제 흑자 전환 네.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한번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아, 네, 네. 일단 뭐 오늘 좀 시장 좀 한번 보면서 같이 먼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네. 오늘 보시면 외국인들 좀 저희 화면 제가 약간 이것도 약간 옆으로 빼볼게요. 예, 저희 이제 나오죠? 여기 네. 보이죠? 네. 그래서 저희 보시면 오늘 기관은 좀 많이 샀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인 선물 매수하는 프로그램이 좀 많았었고 개인도 좀 양시장인데 오늘 보시면 이제 좀 약간 옛날보다 좀 파워풀한 매수세는 아니잖아요. 그런 흐름이 좀 있었고 이제 증권 쪽에서는 좀 매수하는 모습, 외국인은 당연히 좀 매도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연기금에서 오늘 좀 많이 매도한 게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최근에 좀 예탁 자금이 늘어난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공모 때문에 네, 엄청나게 어제 이제 카카오뱅크 공모가 또 있었고 또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공모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금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은 좀 많이 좀 이게 뭘까 슬로우해졌다. 여기 보시면은 뭐 예탁 자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늘었다가 또 빠지고 이런 상태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왜냐면 공모하고 반환되면 돈 바로 빼니까 늘어났다가 다시 좀 줄어드는 흐름이긴 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한번 SDI를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아이고. 제가 그때도 2차 전지 중에서는 SDI 되게 좋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되게 좀 지루하게 가다가 좀 실적 발표하면서 좀 올라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예전에 좀 그어드린 선들이잖아요. 지금 고점에 그었고 또 이제 저점에 그었고 이제 중간선 정도에서 이제 넘어서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강하게 좀 움직임이 나타나긴 하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랄까요? 배터리에 이제 올인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증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계속 기대감으로 남았지. 그때부터 증설 얘기 계속 나오지만 아직까지 확실히 발표는 해주고 있지 않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삼성 SDI도 이제 증설 발표를 하면 슈팅이 가면서 이제 주가가 뭐 고점 부근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이제 업체들이랑도 이제 계속 뭐 협업하는 분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오늘 좀 시장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SDI 좀 잘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주가가 계속 이제 제가 봤을 때 한 77만 원 고기만 가면 자꾸 맞고 내려오긴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분명히 한번 80만 원 넘어서는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로 이 종목을 팔아야 된다라면은 73만 원이 강하게 깨졌을 때. 네, 제가 계속 봤는데 이 73만 원은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잘 지켜진 지지선이거든요. 최근에도 지금 계속 안 깨졌어요. 며칠 동안 시장 흔들릴 때도. 그래서 73만 원이 깨지게 되면 아 SDI에 뭔가 좀 균열이 생겼구나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트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2차 전지 섹터주들은 분명히 좋고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계속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상으로는 좀 뭔가 좀 증설 이슈라든지 뭔가 이런 부분이 확 발표가 됐을 때 슈팅하기 위해서 뭔가 좀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횡보 박스권 뭐 그런 구간이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DI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수급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오늘은 연기금이 좀 팔았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매수는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뭐 전체적으로 기관의 매수세도 좀 유연하게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은 뭐 물론 샀다 팔았다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SDI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2차 전지 셀 중에서는 조금 약간 탑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 뭐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옆으로 이제 기고 있고 왜냐면 SK 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은 기업 분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시장에서 계속 약간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상승시킬 있고 이유를 아직 못 찾고 있는 네,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SDI 쪽으로만 좀 힘이 좀 쏠려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73만 원 깨지 않는 이상은 좀 보유하시고 가져가시면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직전 고점대 돌파 여부를 따라서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수급을 조절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분명히 좀 뭔가 좋은 뉴스가 나와서 슈팅을 하게 되면 그때 수급을 좀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여기서 돌파하면서 가게 되면은 더 뭐 강한 흐름도 나오고 최근에 뭐 레포트들 나온 거 보면 뭐 목표 주가 90만 원 뭐 이렇게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뭐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80만 원이라도 한번 좀 넘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시장이 좀 무너지기 전에 좀 빨리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근데 되네요. 그 좋은 뉴스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뭐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관련해서 투자 뭐 이야기가 있나 봐요? SDI요? 예. 뭐 여러 기업 계속 투자하고 지금 이제 SDI 같은 경우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양극재, 뭐 음극재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따지기는 그렇지만 SDI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좀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흐름 또 근데 또 SDI랑 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또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좀 흐름이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 보신다라면은 오히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DI도 좋지만 SDI랑 협업하는 업체들 그게 에코프로 이제 BM 같은 경우가 이제 공격적으로 좀 투자하는 부분들이 좀 나와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에코프로 BM이랑 이제 공동으로 해가지고서 투자하고 이제 같이 이제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최근에 좀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좀 에코프로 BM은 더 많이 갔고 SDI는 이제 좀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가 최근 이제 실적 나오고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좀 소재 쪽에서는 항상 에코프로 BM이 원탑이라고 시장에서는 좀 많이 보는 것 같고요. 뭐 그다음에 SDI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서 상대적으로 셀 업체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분할 이슈가 없는 기업이라서 조금 더 선호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삼성 SD의 그 낙수 효과 네. 기대되는 곳은 지금 말씀하신 에코프로 BM 그거 외에는 없나요? 아, 오늘 좀 나온 얘기를 보면은 이제 이 회사 이제 음극재, 이제 실리콘 음극재 쪽에서 이제 물망에 올랐던 회사들이 이제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솔케미칼 있었고, 그다음에 MK전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동지세미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뉴스 나온 걸로만 보면은 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한솔케미칼이 이제 뭐 다른 업체들이랑 조금 약간 조금 접촉이 있다. 그래서 SDI가 열이 받았다. 그래서 한솔케미칼 말고 이제 MK전자하고 이제 동지세미캠 요거 두 개 중에서 이제 뭐 할지 안 둘 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시장에서 나온 뉴스는 MK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충족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동지세미캠 같은 경우는 약간 좀 SDI가 원하는 수준보다는 약간 좀 미달된 상태. 그러니까 뭐랄까 제품의 질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얘기는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뭐 MK전자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요. 근데 주가가 이게 피레침이 그냥 솟았잖아요, 지금. 네, 오늘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오늘 시장 되게 안 좋았는데도 엄청난 상당히 많이 거래량을 올랐네요. 동반하면서 왜냐하면 SDI에 얘네가 선발이 될 수 있다 그러니 그렇지. 안 오를 리가 없겠죠. 네, 근데 오늘 수급 보시면 외국인은 또 그새 다 팔았어요. 불안한데 그러면 그러니까 개인만 샀어요. 근데 뭐 개인이 요새 좀 중소형주의 뭐랄까 주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움직임이 좀 강하긴 한데 아무튼 뭐 저 외국인이 진짜 외국인인지 외국인 계좌를 활용한 CFD 계좌인지는 좀 확인해봐야 됐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이런 강력한 흐름이 있어서 뭐 MK전자 혹시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역시 직전 고점 넘었기 때문에 직전 고점 보기는 17,000원 정도를 좀 지지선으로 활용해볼 필요가 있겠고 오히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가 계속 좀 빌빌빌빌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바닥에서 최근에 좀 거래가 좀 실리고 있는 양상이죠. 그러면서 조금씩 올라오는 흐름인데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힘든 구간이 좀 있었어요. 얘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 공정에 들어가는 네, 공정 재료를 넣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화물을 좀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긴 한데요. 최근에 조금씩 좀 바닥권에서 좀 거래가 실리고 있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는 이 기업이 선택이 만약에 그러니까 가능성이 적은데 선택이 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가는 업체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업체들 중에서도 흐름이 최근에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최근에 그 후공정 쪽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솔브레인도 그렇고 네 전체적으로 하나 머티리얼은 뭐 거의 대장이고요. 한미반도체도 완전 대장이지만 최근에 수급은 좀 보시면 동지세미캠 여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연기금도 좀 매수를 했고요. 그 와중에 뭐 외국인도 어제부터 조금씩 사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 자체는 뭐 NK전자가 급등하긴 했습니다만은 동지세미캠이 좀 뭐랄까 추세 흐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흐름. 이게 큰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바닥선은 정해져 있고 이제 고점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스타일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바뀌는 흐름 이런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이제 바닥선은 한 27,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저항대는 뭐 35,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뭐 차트로 분석해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하락 추세를 뚫어내는 그 시점에 거래가 좀 실려주고 수급이 좀 바뀐다. 이런 부분이라면은 긍정적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어놓고 보니까 지금 계속 하락 추세 상단에서 그냥 터치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꾸 맞고 내려오고 하고 있지만 거래가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동지세미캠을 뭐 만약에 매매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28,500원에서 29,000원 사이만 잘 유지가 된다라면은 또 적정한 기회도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조금 가지고 계시면서 한 34,000원 이 부분까지 조금 거래 붙이면서 올라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다려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제 상반기 쭉 이어져 왔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좀 약간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이제 좀 올라오는 네. 모습을 지금 보이고 네,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좀 S-오일, 그다음에 포스코 이런 쪽에 관심을 뭐 가격도 좀 오르고 있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유의 원탑은 뭐 S-오일이고 철강의 S-오일, 원탑은 또 포스코잖아요. 요새 실적 좋아가지고 네. 요새 잘 오르더라고요. 둘 다 실적도 좋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쪽 소재도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S-오일 같은 경우도 뭐 요새 좀 유가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정제 마진 쪽에서는 조금 뭐 손해를 보유한 유가에 대한 그런 평가 차익 이런 부분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손해를 봤다고 하지만 다른 뭐 화학 제품에 대해서는 수익을 좀 많이 봤다라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특히 또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철강 수출할 때 이제 수출세 매기는 그런 부분들이 다시 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후판 가격들 좀 많이 올라가면서 작은 그 업체들 있잖아요. 동국제강 뭐 이런 동부제철 뭐 이런 종목들도 조금씩 흐름이 좀 생기긴 했어요. 근데 이제 포스코 이제 워낙 또 관심이 있고 큰 그렇죠. 종목이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보시면은 이제 뭐 이거는 이제 큰 흐름이죠. 아, 저희 포스코도 올랐네 조금. 네, 그렇죠. 많이 올랐어요. 아니 많이라기보다 한 2달 빌빌 거리다가 요새 조금 정신 차리는 수준 정도. 제가 이따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여기가 이제 조금 저항대로 만나고 있는 구간이고 뭐 예전 생각하면은 뭐 큰 그림에서 본다라면은 뭐 여기가 또 지금 지지선이잖아요. 크게 보면은. 네. 네,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은 여기가 지지선이고 최근에 뭐 급락한 이후에도 여기 한 25만 원대는 좀 아이고 선이 네 여기 한 25만 원 부근은 아주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마 여기 정도가 최대 지지선이라고 생각해요. 한 30만 원 정도가 이제 포스코에 있어서는 최대 지지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제 쇠만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이제는 뭐 자회사들을 통해서 계속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소재들을 하잖아요.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조금씩 포스코가 이제 정말로 아이고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못 다루는 거지? 지금 지난번에 41만 원 찍은 다음에 이게 언제예요? 지금 이게 5월 10일이잖아요. 지금이 7월 하고도 후반부니까 거의 한 6, 7, 2달 그죠? 2달을 좀 푹 쉬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약간 뭐랄까요 재정비를 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붙어서 좋고요. 뭐 지금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여기 좀 늘고 있는 부분들 네,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여기 좀 이평선들이 좀 몰려 있는 구간을 이제 뚫었잖아요. 지금 보신다라면은 조금 더 확대를 해봐드리면은 네,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21선이 평평하게 가다가 이제 우상향 턴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이제 60일선은 일단 플랫해져 있긴 합니다만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60일선도 좀 시간차를 가지고 다시 터닝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봐주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향후에 조정이 강하게 다시 또 시장 때문에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한 35만 원 정도 살짝 깨는 조정 정도? 네, 그러면은 아마 좀 매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로 뭐 나는 추격 매수는 죽어도 싫어. 나 빠지면 살 거야. 이러시는 분들이라면은 기다렸다가 35만 원이 깨지는 시점을 매수 포인트로 잡아보시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포스코의 실적이라든지 여러 면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이게 인프라 투자와도 좀 관련이 있고 또 원자재 인플레랑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속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좀 실적 기반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고 수급도 딱 보시면 이제 지금 사모펀드하고 뭐 투신 보험에서 막 사고 이제 외국인을 막 사고 있잖아요. 개인은 좀 팔고 있는데 네. 일단 양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뭐 포스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의 뷰를 좀 유지하시고 지지선은 뭐 누가 뭐래도 딱 봐도 이제 뭐 기본적으로 딱 나와 있다시피 여기 가격대가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윗꼬리가 앞에 뭐 이게 너무 뭐 차트는 다 믿어서도 안 되는 거긴 하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한 요 정도 가격대 이게 뭐 제가 여기 딱 60일선에다 선을 그은 게 아니라 뭐 여기 윗꼬리가 달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윗꼬리가 달린 부분들하고 이제 여기서 계속 지지가 됐었던 부분들의 음봉일대 가격대를 조금 연결해 봐서 좀 만들어 보면 한 35만 원 초반대, 그러니까 35만 원 초반대가 강한 지지선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격적이지 않으신 분들은 35만 원이 깨졌을 때가 좀 매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좀 공격적이신 분들은 시장 좀 흔들릴 때 35만 원 초중반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36만 원이 안 깨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뭐 안 깨지면 조금씩 모아 나가시면 될 것 같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매수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지금 지지선 강하게 좀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 30만 원은 뭐 최하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기적으로는 한 34만 원 정도가 네, 가장 큰 지지선대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그 가격이 안 깨지면 조금 유의시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SO일도 아까 말씀하셨죠. 네. SO일 같은 경우도 이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둘 다 가망 없는 주식으로 생각했었는데 많이 올랐죠.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예. 70불대니까. 그리고 뭐 SO일 같은 경우는 요새 뭐 레포트도 상당히 좀 잘 나오고요. 수급도 보시면 연기금이 좀 꾸준히 받아주고 있어요. 투신도 계속 받아주고 있고 개인만 팔고 있어요. 외국인은 물론 샀다 팔았다 하지만 파는 양보다는 사는 양이 월등하게 많고요. 예,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수급이 좀 되고 있는 상태. 뭐 큰 그림에서 본다면 SO일은 그냥 딱 봐도 저항대가 딱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 11만 원이 저항이야. 그죠? 최대 저항은 13만 원이야. 이렇게 좀 답이 나와 있고 지지선은 9만 원대 초반이야. 이렇게 딱 그냥 그림이 그려져요.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이게 차트를 그냥 아무데나 막 이렇게 제가 선을 긋는 것 같지만 이게 단연간의 노하우로 긋는 거라서 뭐 아니. 쉬워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쉽게 긋는 것 같은데. 그죠? 막 긋는 것 같죠. 예, 근데 이것도 뭐랄까요? 한 2, 30년 차트만 보다 보면은 그냥 막 보는 그어도 감이 있어요. 네, 막 그어도 나중에 보면은 다 의미 있는 지지선대가 많이 나와요. 사실 이렇게 아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평선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제가 그냥 막 딱딱딱 찍었는데 찍고 나면은 거기가 다 이평선들이고 막 그렇긴 해요. 근데 아무튼 지금 봤을 때는 SO일은 지난 2, 3월 달에 고점대를 뚫으면서 올라왔고 지난 5월 달에도 그 가격대에서 지지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거기서 지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SO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여기서 보면은 뭐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한 9만 3천 원? 네,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9만 3천 원이 깨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네, SO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올라가더라도 11만 원에서는 한번 걸린다. 이 생각은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좀 오랜 기간 좀 이렇게 터치 하면서 갈 것 같았었는데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에 좀 매물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 다 여기 많이 물려 있을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심리는 똑같아요. 내가 매수했는데 지겨웠는데 올라왔는데 원금이 됐어. 팔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게 매물대가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매물대라는 것도 다 심리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가 왜 매물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아 보여서 다 사서 물렸어. 근데 올라오면은 나 원금 됐어 팔고 싶어. 그러니까 거기가 매물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매물대를 좀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봐주실 필요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SO일 같은 경우는 뭐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9만 8천 원 정도 예, 계속 흔들거려도 잘 깨지 않고 잘 유지가 되면은 매수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상승하더라도 11만 원에 좀 저항은 있다. 이게 돌파되어야지만 궁극적으로 13만 원까지 간다. 그리고 SO일이 만약에 여기서 13만 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실적에서 뭔가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SO일 같은 경우도 뭔가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뭔가 발표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크게 따라줘야지만 시세를 좀 강하게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 우리 금융주와 관련해서 손보주, 손해보험 관련된 거. 요즘 금융주들이 약간 오늘 반등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가장 저평가 받고 있는 곳이 가치주 측면에서 아주 유명한 것이 금융주에 많이 있다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네. 손보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들 뭐 금융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 뭐라고 못하고 근데 사실 금융주들은 기본적인 맥락이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유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좀 빠지면 좀 불리하고 뭐 이렇게 다들 이제 생각하시죠. 그래서 보험주들도 마찬가지로 생명보험주들도 마찬가지고 뭐 손해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손해율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전처럼 이제 나이롱 환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런 오랜만에 들어보는. 병원 가면은 실손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없는데요? 그러면은 한 7,000원, 8,000원짜리 처방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일단 도수 치료부터 받고 보시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 한 100만 원, 150만 원 나오거든요. 뭔가 좀 넣으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보험료들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손해율도 올라가가지고 보험사들도 힘들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계속 나오는 뭐 2세대, 3세대, 4세대 뭐 실손보험까지 계속 나오면서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좀 안 좋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자꾸 생기는 상황이었었잖아요. 네, 그랬었는데 또 오늘인가 아침에 이제 출근하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학교 그런 앞에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서 신호 위반한 사람은 할증이 된대요. 자동차 보험이 5%에서 10%까지. 그럼 그것도 크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손해보험사들한테 불리할 이제 앞으로 좀 많이 줄었다. 근데 갈수록 이제 자율주행되고 이러면은 점점 더 뭔가 뭐지 우리 그 네. 인체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자꾸 모여지는 어떤 시스템들이 만들어질수록 그다음에 우리가 꼼짝을 못할 것 같아. 그것도 생활 그렇고, 패턴이 다 노출되면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사고율도 많이 줄어들 수. 근데 실제로 뭐 저 어디서 들으니까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는 이렇게 내가 내 정보를 내 습관을 정보를 제공하면서 싸게 보험료를 내는 그런 회사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진짜요? 뭐 요새는 정보 제공 동의서금 다 그렇게 다 되는 거지. 사고 없이 아주 깔끔하게 다니고 안전하게 하고 그러면 당연히 선 반영해가지고 깎아주는 그런 보험료. 괜찮은데요. 저는 요새 보험회사 보니까 그거 있던데 그 신민아 씨가 선전하는 캐럿 퍼마일인가 뭐 보험 있잖아요. 탄만큼만 낸다 뭐. 그래요? 전 모르겠어요. 아니, 보통 이제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 1년 동안 세워주다가 뭐 이렇게 시장 갈 때만 잠깐씩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영업용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물론 그거에 따라서 보험료 책정이 다르긴 하지만 여기는 쓴 만큼만 후불제이던가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거 괜찮네 보험 그러는데 근데 보험도 계속 좀 이제 다이어트가 되기는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보험사들의 그런 리스크들도 좀 많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오늘 좀 보험주들 보다 보니까 좀 바닥권에 있는 흐름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요? 보니까. 네. 지금 DB손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왔는데 아이고 제가 잘못 쳤네요. 근데 지금 얘기하다가 문득 깨달았는데 네. CF를 본 지가 너무 오래됐네. TV를 안 보니까 이것만 보시니까 필요하면 그냥 뉴스 같은 거 유튜브로 보고 맞아요. 실시간으로 나오고 맞아요. 하니까 TV를 안 보는 거라 그러니까 CF를 모르겠어요. 저는 유튜브 광고가 재밌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 광고를 끝까지 봐요. 그래서 보통 이게 유튜브 보다 보면 한 5초 지나면 지나잖아요. 저는 한 2분 동안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런 분이 우리 방송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시피 그래서 요새는 좀 그런 광고, 온라인 광고랑 좀 잘 돼 있는 기업들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 있긴 해요. 사실 온라인 광고에서 특출난 기업들이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 있고 사실 오히려 요새 아프리카 TV 정말 주가 미쳤잖아요. 그것도 온라인 광고의 새로운 지평을 열면서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나스미디어라든지 뭐 이런 애들도 많이 올랐고 근데 이제 DB손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최근에 계속 좀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제 흐름 보시면은 이제 근데 약간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구간? 제가 생각하는 맨날 항상 저항대라고 말하는 구간까지 가까이 올라오긴 했죠. 네. 최근에 많이 단기 급등했네요. 네, 많이 올라왔어요. 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DB손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한 지금 차트로는 한 지금 55,800원이 종가인데 한 52,000원대가 이제 최대한 좀 지지선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잠깐만요. 실질적으로 월봉으로 봐도 한 7만 5, 6천 원대가 고점이었으니까 DB손보는 사실은 좀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좋은 흐름이 최근에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급도 지금 보면은 사실 DB손보 같은 경우 수급은 이제 다 기금 수급이거든요. 연기금이 들어오는 연기금 수급이거든요. 외국인은 좀 파는 수급이고. 연기금이 많이 사네. 네, 연기금이 최근에 좀 안정적인 거 위주로 사요. 제가 그때 신세계나 뭐 호텔신라나 뭐 이런 음식료들이 그런 것들 살 때는 연기금이 같이 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걔네들을 믿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번지니까 딱 배신을 때리면서 그걸 팔면서 뭘 사냐 하면은 먹을 걸로 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가 터져도 먹기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금도 상당히 좀 방어적인 운전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빠르게 또 바꾸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연기금이 계속 이런 쪽으로 사는 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라도 보험회사가 나중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금리에 있어서도 그렇고 향후에 여러 가지 좀 산업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흐름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 이제 짧게만 본다라면은 DB손보는 이제 여기 어디라고 해야 돼? 여기서는 이제 이평선이 모여지다가 밑으로 급락이 나왔었다가 풀렸었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이 구간에서부터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45,000원 부분부터 이제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올라왔는데 최근에 보시면 박스잖아요. DB는 네. 상단이 지금 꽉 막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지금 여기 57,000원 부분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어내야지만 DB손보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57,000원 뚫어내면은 뭐 분명히 6만 원 한번 넘어가는 흐름이 그러니까 여기처럼 여기 두 번의 장대 양봉으로 올라온 것처럼 요 구간의 느낌을 여기서 약간 연결해서 보시면 뚫으면은 한 3번 이상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래서 DB손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근에 좀 시장에 있어서 좀 뭐랄까요 금리가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더라고요. 사실 DB손보가 자동차 보험은 좀 꽉 잡고 있나요? 아닌가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거 들으셨어요? 예? 어떤 거로 들으셨어요? 근데 보통 저는 보험은 현대해상, 오 현대해상. 예. 네 현대해상. DB손보가 좀 많이 깎아주죠. 차마다 다른가? 보험료가 싸진 않아요. 근데 차트 보시면 여기 괜찮은데? 얘는 좀 괜찮죠. 그림은 괜찮은데? 예, 그림은 좀 괜찮죠. 근데 저 거래량이 이렇게 중간 이렇게 많았던 날이 뭐예요, 저게? 아 여기요? 예. 잠깐만요. 끝 부분에. 그러네요. 근데 한 2번 정도 있었네요. 예. 저도 이거 좀 뉴스나 내용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양봉이에요, 음봉이에요, 정말? 이 정도로 거래 있었으면 100% 블럭 드릴 것 아, 같습니다. 블럭 딜? 네, 제가 안 찾아봤는데 제가 그것까지 그렇지, 좀 이렇게 찾아보려면은 터질 일이 예, 뉴스 좀 다 찾아서 보여드리면 좋긴 한데 시간 관계상. 네. 근데 이 정도면은 블럭 드립니다. 이 정도면은. 근데 주가 블럭 드립니다. 모습은 괜찮네요. 그죠. 홍보하는 모습. 아까 DB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서 또 손이 안 가네? 뭐 이럴 수 있겠는데. 글쎄. 예. 근데 같이 좀 박스 상단이 막혀 있긴 하지만 그죠? 같이 박스 상단이 막혀 있긴 하지만 뭔가 이 차트에서 주는 뉘앙스는 조금 더 수렴돼 있고 예, 좀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 네, 이런 부분들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뭐 둘 중에서 선택을 해보라면 조금 시간 투자를 하더라도 뭐 현대해상을 좀 투자해 놓고 3만 원 넘어가길 기다리는 전략? 그죠? 여기 저항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3만 원 그러니까 잘만 사면은 20%짜리잖아요. 3만 원까지만 가면은 대형주 단에서는 뭐 괜찮은 투자 수익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오히려 이쪽은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수급만 봐도 뭐 연기금 같이 많이 사주고 있어요. 그러네. 네, 투신도 같이 많이 사주고 있어요. 오늘은 또 외국인 좀 많이 사줬고. 예, 그래서 그림만 차트만 놓고 분석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DB손보보다는 이게 좀 싸 보이는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느낌이 좀 살짝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넘어가는 거에서 3만 원 정도까지 1차적인 좀 목표가를 세워놓고 좀 조종을 이용해서 조금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계속 25,000원의 지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5,000원을 단기적으로 깨지 않는 선에서 좀 분할 매수는 좀 가능할 것 같고 깨더라도 밑에 60일선이 바로 받쳐주고 있는데요. 24,000 한 근데 지금 상태로는 24,700원 정도? 네, 안 깨지고 조정이 왔다 그러면은 뭐 조금씩 모아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예, 왜냐면 여기서는 거래가 많이 없었었는데 이 근처에서는 거래가 많이 없었었는데 최근에 좀 거래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그래서 뭐 테이퍼링이 지금 당장은 안 하더라도 하긴 할 거잖아요. 하긴 할 거니까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 그렇죠. 조금씩 삼아라 분할 매수.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뭐 미래의 약세장에 대한 대비용 투자? 어떻게 보면은 뭐 해지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할 거잖아요. 테이퍼링을 뭐 연말에 할지 내년 초에 할지 고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네 마네 하고 있는 형국이니까 보험주 투자에 있어서는 뭐 그닥 부담이 없고 아까 나온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소비자한테 조금 불리한 정책들이 많잖아요. 보험사들한테 조금 그러니까 불리한 갈수록 정책들이고. 이제 우리 혜택이 줄어들 아니 맞아요.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 든 보험 비슷한 상품의 그 네. 그 보험 혜택을 보니까 차이가 나고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든 그러니까 옛날 맞아요. 보험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 보상도 범위도 넓고 액수도 맞아요. 크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전화 와서 새로 나왔다고 보험 바꾸라고. 좋은 거, 더 좋은 더 좋은 보험이 거 나왔다고. 사기인데 그게 사실은. 저기 끝까지 오래된 보험 들고 있는 분들은 그냥 잘 버티시면 그게 진짜 좋대요. 정말로. 그래서 계속 보험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바꾸라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거 실제로 우리 소비자에게 좋고 회사에 불리한 거는 안 알려준다.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또 요새는 또 뭐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도 이제 FC 분들도 또 그런 걸 또 비교해가지고 같은 보험 조건에서 또 좀 더 좋은 쪽으로 좀 해주고 뭐 이런 쪽들도 많이 좀 발달하긴 하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조건은 항상 옛날에 든 게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조선주 한번 볼까요? 네. 조선주 지금 뭐 선반영 해가지고 그 후반 가격 네. 적자폭 그냥 빅베스라고 네. 하잖아요. 네. 딱 해가지고 적자가 이번에 좀 컸어요. 그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아,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아요. 요새 좀 삼성중공업은 거래 멈춰 있잖아요. 지금 감자 때문에 거래 멈춰 있고 손님이 그래도 저거 왜 서 있어?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감자에 그러면 지난번에 막 많이 빠졌다고 사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감자 다음에 유상증자도 할 거라던데 그랬더니 그래? 막 이러셨는데 조선주들 같은 경우가 뭐 재무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도 삼성중공업은 상당히 많았었고 그런 부분이 많았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뭐 현대중공업 가지고 있는 이제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한국조선해양 조선주 얘기하니까 목이 메요. 아니, 그쪽 그룹주, 한국중공업 그룹주죠. 네, 아. 현대중공업 그룹주죠. 현대중공업 지주죠. 지주, 네, 지주. 그 안에 뭐 이제 현대중공업 있고 뭐 한국조선해양 조선해양 있고 있고 다 네, 있지. 다 있죠. 막 다 있는데 아무튼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뭐 안 좋았던 부분들이 이제 빅베스 요번에 되면서 이게 웃긴 게 어떤 주식은 실적이 잘 나왔는데 급락하고 어떤 주식은 실적이 그지같이 나왔는데 이제 바닥이라고 그러고. 자동차는 실적이 좋았는데 정말 반응이 없고 네, 맞아요. 오히려 하락했고 다음 날까지. 맞아요. 근데 조선주는 반대란 말이에요 또. 네, 맞아요. 이게 참 알 수가 그 없어요. 시장이 참 그렇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니까 이래서 주식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아나 뭐 현대 같은 경우 현대는 뭐 실적이 뭐 막 엄청나게 안 좋고 이게 기대치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기대치보다 약간 부족한 정도라고 하죠. 네, 현대차는. 맞아요. 기아 같은 경우는 괜찮았다고 그런데도 기아 빠지고. 기대치 이상. 네, 그래서 이게 웃긴 게 이 기대치라는 게 사실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시점에 따라서 왜냐하면 좋은 기업들은 기대치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기대치를 자꾸 이렇게 높여주면서 돌파해 줘야지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놈의 기대치는 계속 올라가는데 실적이 좋아도 그 기대치를 못 미친다고 못 가는. 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 5조 나오다가 7조, 8조 할 때는 우와 그러다가 10조 넘어갔으니까 미쳤어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했는데 지금 15조 나와도 끔짝도 안 하잖아요. 뭐 얼마나 더 보여줘야 되는 거냐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항상 좀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랑 좀 관련인데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수주를 많이 받아서 지난번에 좀 기대치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렇죠. 아시지만 철강 가격이 또 올라가면서 돈이 얼마 안 남는 거예요. 오히려 적자라고. 네, 그래서 돈이 얼마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정말 부가가치선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후판 가격들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 남는 게 별로 없어지고 또 지금 수주 받은 것들은 지금 당장 돈으로 안 돌아오고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이게 헤비테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적이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되니까. 보통 한 2년 후쯤. 네, 그래서 수주만 받아놓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시장 안 좋아지면 나중에 또 그게 또 빠꾸도 먹어요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수주 받았다고 다는 아니거든요 조선주는. 그래서 약간 그런 리스크가 좀 있는데 최근에 좀 뭐라 그럴까 다 깔 거 다 깠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 깔 것도 없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바닥이다. 이런 논리를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시면은 뭐 시장 되게 안 좋았는데도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네, 조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사실 한국조선해양도 이제 큰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좀 저항선이 여기가 뭐 최대 저항인데 지난번에 좀 못 가고서 내려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쪽 저항에서 걸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있는 저항에서 걸렸고 이 큰 저항까지는 아직 가지도 못했고 이번에는 좀 이제 지지를 받은 모습이 이제 여기 부분. 이게 바로 뭐 이렇게 그거 보면 아시겠지만 큰 그림에서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확대로 갈게요.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번에 지지받은 부분이 지난번에 1월 달에 이제 고점 찍었던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항받고 밀렸다가 올라와서 또 저항받고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항이 뚫리면 그게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도 이제 빠졌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60일선이 이제 꺾여 있잖아요. 워낙 주가가 좀 오랫동안 빠졌잖아요. 5월달 이후로 계속 빠졌으니까. 그래서 60일선이 꺾여 있는 상태라서 이걸 좀 돌리려면 주가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옆으로 좀 더 흐르든지. 예. 기간 조정과 가격, 그러니까 가격은 일단 올려놓고 옆으로 기는 구간. 네, 나오면서 요걸 좀 완만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 주가가 짠짠짠 올라간 다음에 좀 살짝 내려와서 좀 등락하면서 이평선들을 조금 모아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간차가 있는데 한 그렇게 하려면 한두 달 정도 좀 더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하고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온 상태인데요. 일단 뭐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상태라서 뭐 이거 외에 현대미포조선도 좀 보겠지만 지금 일단은 지금 21선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21선이 가장 중요하죠. 한 달 정도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13만 원 정도가 이제 한국조선해양은 앞으로 계속 좀 지지를 해줘야 되는 가격대다라고 보시고 이 종목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지난번에 여기 음봉입니다. 여기 음봉 나왔던 날 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 돌파 시도하다가 실패를 계속 봤죠. 그 가격대를 쭉 이어보면은 약 한 13만 8천 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13만 8천 원을 딱 해놓고서 옆으로 쭉 가서 보시면 저기 60일선 보이시죠? 60일선이랑 거의 맞닿으려고 그러잖아요. 저 선이. 네. 그러니까 제가 60일선에다 그은 게 아니라 이 앞에 계속 저항을 받고 있던 이 가격대 고점에다 그은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3만 8천 원을 넘어서야지만 뭔가 변화가 시도된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겠고 기본적으로는 올라가면 13만 8천 원에서는 한번 맞겠다. 저항이 오겠다. 잠깐 올라가더라도 14만 원에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한국조선해양을 길게 보시면서 모아가실 분들이라면은 한 12만 한 7, 8천 원대에서부터 이제 조정 시장이 좀 흔들거릴 때 조정이 나오면 조금 모아보실 수가 있겠고 나는 그거 못 기다려. 두 달 뒤에 사더라도 좀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뭐 14만 원 넘어서는 거 보고 살 거야 생각하신다라면은 이 13만 8천 원부터 만들어져 있는 저항대를 거래량과 함께 좀 뚫어주는 걸 좀 확인하시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는데요. 뭐 큰 그림에서 보면은 당연히 지금 저점이 이제 보이시잖아요. 왼쪽 편에 보시면 제 머리 위에 있잖아요. 50만 원. 네. 그 어떤 분은 대원형 바닥 이런 표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끔. 대원형 바닥은 약간 이거랑은 살짝 느낌 참 다른데. 왜냐면 대원형 바닥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삐죽한 거 하나도 없어요, 보통. 이런 삐죽한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뭐 근데 이것도 비슷하게 말씀하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됐으니까. 보는구나. 네,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세숫대야 바닥같이. 네, 그렇지. 세숫대야 바닥같이. 예,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앞으로 이제 경기 회복하고 뭐 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아진다라고 본다라면은 뭐 지금이 저가권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최근에 보시면 이제 조금씩 근데 막 수급이 뭐 미친 듯이 누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좀 만들어 나가고 바닥을 다지는데 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한 2달 뭐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현대미포 오히려 이게 조금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어요. 변동성이 이건 이게 변동성이 또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익사이팅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삼성전기보다는 LG전자야. 뭐 LG전자보다는 이노텍이 훨씬 더 빨리 움직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선업계에서는 이게 좀 사실 미포조선 같은 거는 뭐 고부가가치선 크루조선 같은 거 좀 많이 하고 그러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뭐 크루조선이 웬 말이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미국 같은 데서는 카니발이라는 그런 기업들 크루즈 운영하는 그런 카니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제 보시면 이제 얘는 지난번에 여기 보이시죠? 2011년도 때 저항 때 지금 맞닥뜨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여기 2014년도 때 고점 때 지금 딱 맞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9만 원대 중반 정도가 최대 저항대예요. 뭐 한 10,000원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죠? 근데 뭐 추세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걸 뚫으러 간다라고 본다라면은 지금 봤을 때 미포조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저 앞에 고점이 보이는데 이렇게 확대해 놓고 보면은 그런 거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추세가 좀 잘 나가다가 이탈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잘 나가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깼으면 안 좋았죠. 아이고 연필 어디 갔냐? 여기 요 지점을 이탈해서는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오는 동안 뭐 물론 여기서 60에서 살짝 한번 이탈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가 되게 수렴되는 가격대잖아요. 주가들이 보면은 집 이평선들이 다 몰려 있잖아요.
몰려 있는 것들이 풀어지면서 가는 과정 중이었었는데 쭉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여기서 고점 돌파가 계속 안 되다 보니 내려와서 21선을 좀 등락하는 과정에서 지금 계속 21선 돌파에 실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21선 깼다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다가 다시 깨는 시점에서 이제 매도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61선까지 깨면서 크게 내려온 상태가 되겠고, 여기 보시면 21선이 61선을 데드크로스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아주 나쁜 데드는 아닌 게 61선이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61선이 우상향하고 있을 때는 21선이 데드해도 빨리 올라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61선이 하향하고 있는데 그 하향하고 있는 61선까지 21선이 데드하면 거기서는 진짜 급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꼭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61선이 하락하고 있느냐, 61선이 우상향을 잘 유지해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21선이 그걸 살짝 깨거나 주가가 깨고 내려갔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하향하고 있는데 깨고 내려가면은 그 다음 리바운딩 할 때 그 61선을 다시 복구하지 못하면 더 큰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보신다라면은 일단 여기서 약간 조금 뭐랄까요, 모양이 안 좋아졌잖아요. 지금 추세라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치고 나갔어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지금 왜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향을 타고 갔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더 오르려면은. 네. 근데 이제 그게 네. 그러려면 이제 그게 지금 깨진 상태라서 연필이 맞는데 잠깐만요. 네. 그래서 아무튼 화살표를 그리려고 했는데 화살표가 잘 안 되네요. 아무튼 이렇게 방향이 갔어야 정상인데 이 리듬이 깨졌잖아요. 이 리듬을 복구하려면 결국은 이 리듬에서 계속 못 돌파하던 이 9만 원, 네, 이 9만 원을 돌파해야지만 새로운 방향의 전환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9만 원을 앞으로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거고,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좀 깨지긴 했었어도 지지력이 확보되어 있는 8만 원 부근, 이 8만 원 부근을 최대 지지선으로 좀 설정해 놓고 대응을 하시면 현대 미포조선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살짝 좀 반가운 일이다라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주도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좀 시세를 많이 냈고 뭐 빅베스를 했고 이제 앞으로 더 나빠질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거에 맞춰서 주가가 또 많이 올라온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투자는 하시되 좀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선을 잘 좀 지켜가시면서 좀 방어적인 투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그 지지선을 깨면은 바로 손절을 해야 된다. 네, 저도 사실 손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왜 손절을 안 하냐, 못 하냐 이렇게 따지면 이게 못 하는 것과 안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차이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저는 이제 여러 고객분들이라든지 뭐 이제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서 이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지지선이 살짝 깨지더라도 큰 업황의 변화만 없으면은 가져가면서 더 사가고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은 저보다는 좀 매매하기가 자유롭잖아요. 내 돈 갖고 내가 팔고 사야 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가는데 못 뚫어. 팔아. 뚫어. 다시 사. 이게 약간 좀 손이 고생하고 수수료가 살짝 더 나갈 수는 있어도 리스크는 충분히 제어가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지지선이 깨졌어. 기계적으로 매도. 그 다음에 다시 뚫었어. 기계적인 매수. 이게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도 뭔가 좀 이렇게 감정을 배제하고 좀 매매를 하시면 조금 더 차트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단타하려고 샀는데 물리면 장기 투자가 되잖아요. 본의 아닌 장기 투자하려고 샀는데 살짝 수익이 나면 또 팔고 싶잖아요. 그게 다 모두 똑같은 심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리로 만들어진 게 또 이 차트예요. 이 차트는 다 심리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제어해야 되고, 그 제어가 잘 안 되면 그냥 기계적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번에 좀 코스피, 뭐 코스닥 막 이렇게 좀 빠질 때 되게 안 좋게 봤거든요. 그런데 안 죽더라고요. 그리고 미국도 분명히 한번 꺼지겠다 싶은데 다시 되살아나서 한 4일, 5일 연속 막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차트가 내가 잘못 봤나 싶은데 그건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될 문제잖아요. 근데 아무튼 상당히 지금 뭐랄까 미국 시장은 죽지 않고 잘 살아있는 거는 맞는 것 같긴 하고, 국내 거는 약간 코스피가 조금 애매한 찬스에서 오늘 조금 살아나서 며칠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차트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참 이게 투자라는 게 참 이렇게 어려워요. 그렇죠? 정말로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정말 신중하셔야 되고, 너무 이 작은 돈은 정말 벌벌 떠시는 분들이 큰 돈은 너무 쉽게 푹푹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맞아요. 하여튼 스터디 하시고
투자하시기 전에는 그래도 최대한 많이 파악을 하고 공부를 하신 상태에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이렇게 풀어주신, 오늘 또 이렇게 힘든 장 보내고 심신이 피곤하실 텐데 여의도까지 오셔서 네, 좋은 인사이트 해주신 박진희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화이팅 하시죠.